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찰떡세무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 이현준입니다. 현재 JT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서도 있고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블로그나 유튜브도 운영 중에 있으신가요? 네, 블로그는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이제 점차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준 세무사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분양권과 뭐 아파트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분양권을 팔거나 내지는 주택을 팔 때 과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분양권 세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양권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이랑 다르게 분양권은 진짜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70%, 그다음에 지방세까지 하면 77%, 그다음에 또 66%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한번 보면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분양권은.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세율이 국세 70%, 지방세 7% 해서 최고 77%까지 들어가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60%, 지방세까지 해서 66%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물어보세요.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냐라고 해서, 양도하는 기간은 저희 알죠? 우리가 팔았을 때. 근데 취득하는 기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잔금, 맨 마지막에 보면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해서 잔금 청산일을 거의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분양권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로 인한 분양권 취득인 경우에는, 매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매매 대금의 잔금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입니다. 이때는 단 잔금 전에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취득일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매로 인한 분양권 취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보게 되면요,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분양권 당첨일입니다. 분양권 당첨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착순 방식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인 경우, 미분양 등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분양 계약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세 가지 경우를 봤는데요. 이 경우마다 이 취득일부터 내가 양도한 시기를 보유기간으로 해서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며칠 차이로 해서 세금이 1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분양권 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시기는요, 일반적인 주택인 경우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금 청산일까지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완성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은 분양 계약이 아니라 분양권 당첨일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분양권 당첨이라고 계약일까지 한 보름 정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당첨이면 아마 한 달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이 한 달이라는 간격 사이에 이제 7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예전에는 분양권이 이제 일반 세율이었던 기간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매매 프리미엄 매수하고 미분양 축축은 내가 분양권 잔금 치렀을 때가 취득일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권 당첨으로 되면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일이 분양권 당첨일이 된다. 최근에 어떠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국세청에서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손피라고 해서 손에 남는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무슨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분양권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취득을 할 때 이 양도자의 양도세까지 부담을 해서 이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한 번만 66%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서 양도가액에 올려가지고 세금을 한번 매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무한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억이 올라갔다. 그럼 1억에 대해서 66%가 붙겠죠. 그럼 또 6,600이 또 올라가겠죠. 그럼 6,600이 66%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으로 해서 한 가격으로 수렴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양도가액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좀 가져왔거든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 뉴스 기사의 그 예를 그대로 따라온 건데, 변경 전부터 보면요, 양도가액은요 17억으로 받고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5억이고 우리가 1년 이상이라고 봐서 66%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5억 4,500 정도였는데, 이거는 한 번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한으로 때려버리면은 저희가 지금 옆에 보듯이 9억
6,2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익을 계산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익률을 계산을 하실 때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 부분까지 신경 써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금이 이제 0으로 될 때까지 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게 0으로 될 때까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는 특약을 그전에는 이렇게 써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실무적으로는 사실 이 내용을 쓰진 않았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을 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법대로만 하면은 원래는 한 번만이었는데 이제는 무한으로 해서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은 엄청난 네. 페널티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쓰면 내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안 쓰게 되면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흔히 말하는 이 다운거래에 대해서 특징들이 있을까요? 다운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낮게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양수자 입장에서는 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좀 낮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양수자분들이 나중에 팔 때요.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잘못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은 좀 잘 고민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매수자는 조금 싸게 사고 싶고 매도자는 세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개사님이 뭐 어떻게 조율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제 매수자가 그 집을 조금 신고가가 낮게 사도 결국에는 뭐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설득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양권이 보통 한 2년 반이나 3년 후에 열심히 공사를 해서 지어지게 되는데 주택이 되고 나서의 세율은 또 분양권과 다르게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택의 세율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알기 전에 일단은 우리는 기본 세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 세율은 뭐냐면은 종합소득세. 여러분들 이제 뭐 1년 동안 소득을 버시죠?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 뭐 이런 소득들이 계산이 되는 세율이 있습니다. 이게 2표인데요. 과세 표준이 뭐 1,400 이하는 6%,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10억 원 초과계는 45%, 총 8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세율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죠? 표만 봐도 좀 복잡합니다. 보면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세율이 50%예요. 이거는 지금 국세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0%고, 지금 이제 가로 보면요, 저희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 보통은 40%인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아까 봤던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요, 1세대 2주택자부터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저희가 기본 세율의 20%를 업을 시켜버려요. 이게 중과세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지금은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25년 5월 9일까지 저희가 지금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연장이 될지, 폐지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시행이 될지, 그거에 따라서 아마 많은 부동산 거래가 발생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30% 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토지인데 내 그 토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를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10%를 해주고 있고요. 미등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이런 경우 70%까지 지금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한번 내면 이 세금이 주는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텐데 과거에는 주택을 투자하기가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는 1년이 지나면 이제 기본 세율로 바뀌어서 잔금 치르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팔면 이제 기간 대비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세율 기간이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 이 부분도 이제 1년으로 줄어든다고는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아직은 뭐 진행 중인 단계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있고요. 예전에 막 전국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과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사실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의 묶어두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부분 유예를 시키거나 비조정 대상이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 집을 파실 때
이제 보통 그 몇백만 원이나 뭐 한 1,000만 원 단위 때문에 거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결국에는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을 깎아줘도 내 손에 쥐는 금액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세율까지 계산해가지고 내가 세후로 얼마 남냐? 네, 요걸로 계산을 해야지 정확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공부할 때 요 8,800만 원하고 1억 5천 사이에 구간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면 세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때가 가장 좀 아름다운 수익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기본 세율표를 보면 10억 원이 넘어가면 45%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실제 세금을 내고 파는 분들이 있나요? 있죠.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는데 지금 이거는 45%는 국세거든요. 지방세까지 하면 49.5%입니다. 거의 절반 날아가는 거고 네. 저희가 혹시 여기에 이제 뭐 이자 비용이 있다. 이러면 이자 비용은 이제 경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손에 쥐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만큼 또 이익이 나는 거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세금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뭐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팔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제 주택인 경우는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서 뭐 비과세를 받으면서 네. 뭐 쭉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상가 같은 뭐 꼬마 빌딩 이런 빌딩들은 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냥 45% 거의 절반 세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나 상가, 건물 이런 경우에는 뭐 차액이 10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걸까요? 이건 이제 누진 세율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건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네. 되는데 정말 꽤 많이 납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익만 볼 게 아니라 이제 투자금이 워낙 컸을 테니까 사실은 기간 대비, 투자금 대비 남는 수익이 또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세금까지 고려해서 세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설명해 주실 이제 비과세 부분이죠. 내가 5억에 취득을 해서 10억짜리 집이 됐는데 아이 학교나 뭐 직장 때문에 집을 옮겨야 돼요. 근데 뭐 5억 차익 중에서 절반을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비과세 제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또 혹시라도 뭐 거주 요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건까지 잘 갖추면은 비과세가 되고 이거 외에도 지금 베니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